요번 동영상에서는 앞의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과 지능의 공통점,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사회에서 AI, 머신러닝, 빅데이터 같은 다양한 기술 용어들을 들어왔습니다. 뉴스에서도 광고에서도 심지어 일상 대화 속에서도 말이죠. 그런데 저는 이런 용어들을 따로따로 구분하기보다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AI는 마치 두뇌처럼 판단하고 행동하는 기술을 말하고, 머신러닝은 그 AI가 학습하는 방식, 빅데이터는 그 학습을 가능하게 해주는 재료, 그리고 이 모든 기술들을 결국 하나의 목적지, 즉 지능적 작동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같은 흐름 안에 있는 거죠. 즉 각각 다른 이름을 가진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서로를 밀어주는 하나의 연결된 시스템입니다. 그저 보는 시점이 다를 뿐 모두 같은 흐름의 앞면과 뒷면, 내면과 외면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인공지능과 인간지능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좀 더 쉽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기 위해서 하나의 예제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머신러닝의 분류 문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류 문제란 주어진 데이터를 보고 그게 A인지 B인지 혹은 어떤 그룹에 속하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인데요. 사실 이건 우리 인간도 인공지능도 매일 하고 있는 일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사람의 표정을 보고 그가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하고, AI는 사진을 보고 그게 고양이인지 개인지를 분류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과연 그 판단과 과정과 원리, 그리고 의미 부여 방식은 같을까요? 그럼 이제 머신러닝이 아주 초창기에 적용되었던 대표적인 사례 하나로 지능과 인공지능의 공통점을 설명을 해볼게요. 바로 금융권의 대출 신용자 분류 문제입니다. 은행에서는 누군가 대출을 신청했을 때 그 사람이 돈을 잘 갚을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판단이 수익과 손실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결정이기 때문이죠. 이 문제를 머신러닝으로 풀기 위해서 먼저 사람 한 명 한 명을 분류해야 할 대상, 즉 오브젝트로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 참고할 수 있는 정보들, 예를 들면 연령, 직업, 소득, 대출 이력, 부채 비율 같은 것들을 모두 속성이라고 부릅니다. 머신러닝 모델은 이 속성, 피처들을 바탕으로 그 사람이 돈을 잘 갚을 가능성이 높은지 낮은지를 판단하고 신용위험 같은 분류를 예측하게 되죠. 자, 그럼 머신러닝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일단 머신러닝이나 AI 모델이 어떤 판단을 할 수 있으려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기반이 되는 과거의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 신용자 분류 문제라면 은행이 과거에 대출을 해줬던 사람들의 데이터를 모아야 하죠. 이 데이터에는 이름, 계좌 잔고, 직업 여부, 그리고 과거에 돈을 잘 갚았는지 못 갚았는지 같은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기반으로 기계는 과거에 이런 조건을 가진 사람은 돈을 잘 갚았구나, 혹은 이런 패턴을 가진 사람은 연체 가능성이 있었구나 라는 식으로 숫자 속에서 패턴을 학습하게 됩니다. 설명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데이터들을 이체형 그래프에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다른 피처들은 다 빼고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나이와 계좌 잔고라는 피처만 놓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가로축에는 나이, 세로축에는 계좌 잔고를 그릴 수가 있고 각 사람들을 하나의 점으로 찍는 거죠. 이 그래프에서 플러스 표시는 과거에 돈을 잘 갚았던 사람, 점 표시는 돈을 잘 갚지 못했던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제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제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어떻게 판단 규칙을 만들어내는지 보여드릴게요. 요번에 소개해드릴 알고리즘은 머신러닝 중에서 가장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모델 중 하나인 바로 디시전 트리입니다. 이 디시전 트리는 앞에 보신 데이터 같은 것들을 인풋으로 넣으면 이 사람의 나이, 계좌 정보, 그리고 여러 가지 여부들을 가지고 자동으로 분류 기준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이죠. 계좌 잔고에 뭐 5만 불 이상이 있고 나이가 뭐 얼마보다 적으면 돈을 잘 갚을 가능성이 있다. 그게 아니면 뭐 돈을 갚을 가능성이 낮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조건문의 형태로 트리 구조로 만들어집니다. 이게 바로 디시전 트리입니다. 이 규칙은 사람이 직접 정한 게 아니라 기계가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장 잘 맞는 패턴을 찾아내는 결과라는 점에서 우리는 이걸 기계의 판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디시전 트리 알고리즘이 만들어낸 분류룰을
앞서 보셨던 2차원 그래프 위에 다시 표시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렇게 그래프가 몇 개의 영역으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잔고가 일정 금액 이상이고 나이가 어느 정도 많은 오른쪽 위에는 돈을 잘 갚은 사람, 왼쪽 아래 지역에 있는 사람은 돈을 잘 못 갚는 사람, 그 다음에 왼쪽 위는 돈을 잘 갚고 오른쪽 아래는 돈을 잘 못 갚는 사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구간별로 이제 분할이 되죠. 이렇게 각 영역은 디시전 추리가 학습한 조건에 따라 사람들을 돈을 잘 갚을 사람인지 아니면 돈을 잘 못 갚을 사람인지 이런 기준으로 분류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드렸던 디시전 추리 말고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학습하는 알고리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리니어 디스크리미넌트 분석, 즉 LDA라는 방식인데요. 이 알고리즘은 디시전 추리처럼 어떤 수직 수평의 기준으로 영역을 쪼개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두 클래스 사이에서 가장 잘 구분할 수 있는 선, 즉 사선 같은 형태로 직선을 찾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LDA랑 그 앞에서 보신 디시전 추리는 데이터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다릅니다. 추리는 이쪽 조건일 때는 왼쪽, 저 조건일 때는 오른쪽, 이런 식으로 수직과 수평으로 어떤 가지를 타는 방식이라면 그냥 LDA는 뭔가 기준이 사선이더라도 이 선을 기준으로 좌우로 나누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전체적인 기준을 찾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신 영역이 나누어진 선을 보시면 딱 하나만 선으로 나누어져 있고, 앞에서 보신 디시전 추리의 영역하고는 다르게 수직 수평이 아니라 사선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훨씬 깔끔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세히 이 그림을 보시면 이 리니어 디스크리미넌트 방식이 훨씬 오류도 적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른쪽 위는 돈을 잘 갚는 사람들의 영역이라고 분류를 했는데 거기에 사실은 돈을 못 갚는 사람 한 명밖에 안 섞여 있죠. 그런데 앞서 보신 그 디시전 추리가 만드는 그림에서는 사실은 여러 영역에서 오류들이 존재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머신러닝 분류 문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고전적인 예제 중 하나를 소개를 해볼게요. 바로 아이리스 꽃 분류 문제입니다. 아이리스는 실제 존재하는 꽃의 이름인데요. 이 데이터 셋에서는 주로 두 종, 세터사와 버시컬러라는 품종을 분류하는데 머신러닝이 활용됩니다. 이 아이리스 꽃들도 겉보기에는 꽤 비슷하게 생겼지만 자세히 보면 꽃잎의 길이, 너비, 꽃받침의 크기 같은 아주 미세한 차이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작고 섬세한 차이를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정보들, 즉 바로 피처를 선택을 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피처들은 그냥 자동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식물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즉 도메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 꽃들을 구분하려면 이 특성이 중요하다라고 해석하고 정의한 기준이에요. 즉 기계가 학습을 하려면 그 앞단에서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구조화할 것인지에 대한 해석과 판단이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이처럼 머신러닝에서조차 지능적인 판단의 전초 작업은 인간의 인식과 해석에서 시작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다양한 꽃들에 대해서 종과 꽃잎 관련된 데이터를 이 그림처럼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아이리스 데이터에서 어떤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약간 어려운 이름인 뭐 서포트 벡터 머신, 뭐 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것들을 적용을 하면 2차원 그래프 위에서 각 모델마다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영역을 나누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두 가지 예제를 보여드렸습니다. 하나는 금융권에서 대출자를 분류하는 문제, 또 하나는 아이리스 꽃의 품종을 구분하는 문제였죠. 그런데 이런 문제들에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데이터 위에 어떤 영역들을 나누는 이유, 즉 그거는 결국 예측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 대출을 신청한 사람이 나타났을 때 이 사람은 돈을 잘 갚을까 아닐까, 혹은 새로 관찰한 아이리스 꽃이 버시컬러일까 아닐까, 이런 질문에 답하려면 그 대상이 어느 영역에 속하는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이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일은 패턴을 학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 바로 예측이 최종 목표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사람의 지능은 어떨까요? 인지심리학이라는 학문이 있는데 여기서는 사람이 이제 사고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는 학문입니다. 여기서 사람이 어떤 판단이나 예측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바로 추상화,
그리고 개념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원시 시대의 인간에게는 나무라는 단어조차 없었겠죠. 하지만 어느 날 비슷하게 생긴 네 가지 대상을 보고 사람은 그것들의 공통된 특성을 발견하고 거기에 나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나무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게 돼요. 나무는 불에 잘 타더라. 잎은 대체로 녹색이더라. 줄기는 단단하더라.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다음이죠. 완전히 새로운 상황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대상을 보더라도 우리는 과거에 만든 개념을 바탕으로 그걸 나무와 비슷한 것이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 결과 내가 이걸 새롭게 봤지만 이거는 내가 과거에 봤던 나무들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걸로도 불을 피울 수 있겠다. 도구를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예측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인간의 지능은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서 의미를 뽑아내어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는 힘인 거죠. 그래서 흥미로운 건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연구자들조차도 이런 추상화라는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오픈 AI의 블로그를 보면 모델의 사고 능력이나 일반화 능력을 설명할 때 앱스트랙션, 추상화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해요. 그만큼 AI가 단순한 데이터 처리기를 넘어서 어떤 공통적인 구조나 의미를 뽑아내는 능력, 즉 추상화된 개념을 다룰 수 있는 존재가 되길 바라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는 매일 아주 자연스럽게 추상화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수많은 판단과 선택을 합니다.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혹은 의사진료실에서 법정에서 데이트 중에도 심지어 여행을 계획할 때조차 늘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건 투자할 만한 종목이야? 아니야. 감기야? 독감이야? 아니야. 사기야? 범죄야? 아니야. 결혼할 만한 사람이야? 놀러 갈 만한 곳이야? 이런 질문들 속에는 우리가 쌓아온 개념, 경험, 맥락, 감정이 모두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는 매 순간 복잡한 현실을 추상화해서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도 인공지능도 판단할 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은 이렇게 묻죠.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 중 이건 어떤 그룹과 가장 비슷하지? 그리고 AI나 머신러닝 모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학습했던 데이터 중에 이건 어떤 그룹과 가장 비슷하지? 그래서 결국 사람과 인공지능 모두가 공통적으로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건 내가 알고 있는 것 중 뭐랑 비슷하지? 사람은 묻습니다. 내가 과거에 경험한 것 중에 이 상황이랑 비슷한 게 뭐지? AI도 묻습니다. 내가 학습한 데이터 중 이 입력과 가장 가까운 건 뭐지? 즉, 우리는 모두 비슷하다는 게 뭐지? 같다는 건 뭐지? 다르다는 건 뭐지? 이런 유사성 기반 판단을 계속 반복하면서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과 상호작용하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인간과 인공지능이 공유하는 인지적 구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지능의 공통점을 단 한마디로 쉽게 얘기를 하면 결국은 같은 것으로 모아서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이걸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상화라고 부릅니다. 결국 사람도 인공지능도 세상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내가 본 거랑 같아 달라? 이것들은 같은 그룹이야? 아니야? 비슷해? 아니야? 이 단순한 질문 하나가 판단의 시작이 되고 행동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번에는 바로 그 지점, 사고 과정에서 인간과 인공지능이 어떻게 다르게 작동하는지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공지능도 추상화를 하는데 데이터 속에서 패턴을 뽑고 그걸 일반화해서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죠. 하지만 저는 인공지능의 추상화의 레벨, 즉 깊이나 층위는 인간보다 훨씬 낮은 경향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사고를 하는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컴퓨터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걸 기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기억력의 차이가 가장 큰 이유라고 보는데, 그럼 여기서 제가 되게 모호하게 얘기를 했는데 인공지능의 추상화가 인간보다 레벨이 낮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머신러닝 초창기에 적용된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이메일 스팸 필터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사람이 직접 이런 조건이면 스팸이다 라는 식의 룰을 만들었죠. 예를 들어 제목에 광고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스팸, 본문에 무료, 당첨 같은 단어가 있으면 스팸, 이렇게 명시적이고 쉬운 규칙을 만들어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머신러닝이 도입되면서 이제는 사람이 직접 규칙을 정하지 않아도 AI가 수많은 메일 데이터를 학습해서 이런 단어의 조합이 나오면 스팸일 확률이 몇 퍼센트다라는 식으로 통계 기반의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만든 룰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쉬운 반면 기계가 만든 룰은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다른 형태, 다른 성격의 어떤 판단 규칙을 추상화 레벨이 낮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앞에서 봤던 신용불량자 분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머신러닝이 적용되기 전에는 사람이 직접 자신의 경험과 직관에 따라 판단했겠죠. 예를 들면 저 사람은 옷차림이 허름하네. 직장이 없어. 그럼 돈을 못 갚을 가능성이 높겠구나. 반면 머신러닝은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소득, 나이, 대출 이력, 부채 비율, 금융거래 횟수 등 여러 가지 수많은 수치를 기반으로 정교하지만 복잡한 수학적 룰에 따라 판단을 내립니다. 사람보다 복잡한 룰을 사용하죠. 저는 이런 판단 과정을 추상화 레벨이 낮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분류 문제들은 사실 조금 다르게 보면 랭킹의 문제로도 바꿔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대출자가 돈을 잘 갚을까 못 갚을까라는 이분법적인 분류 대신 이 사람이 돈을 잘 갚을 확률이 몇 퍼센트일까라고 표현하면 그건 곧 여러 사람 중 누가 더 위험도가 높은가를 순위로 매기는 문제, 즉 랭킹 문제가 되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알파고 역시 단순히 선택이 아니라 각 수의 승률, 위험도, 가능성을 계산해서 가장 좋은 수를 선택하는 분류 구조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알파고를 한번 다시 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 알파고가 등장하기 전까지 프로 바둑 기사들은 자신들만의 판단 기준, 즉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격언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칸 뛰는 거는 굉장히 안전하고 밭전자 모양은 위험하다. 이런 말들은 이제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수많은 실전과 실패, 감각과 직관이 쌓인 집단적인 추상화예요. 그런데 사실 한 문장으로 표현될 정도로 굉장히 간단하죠. 그런데 알파고가 무서웠던 건 뭐냐면 이 단순한 격언마저도 복잡한 형태로 깨뜨렸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밭전자 모형이라도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아주 강력한 수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밭전자 수를 뒀을 때 굉장히 많은 프로 기사들이 놀랐습니다. 즉 알파고는 인간이 만들지 못했던 복잡한 룰을 만들어냈고 사람들이 보지 못한 패턴을 활용해 예상 밖의 수를 두었습니다. 사람들의 룰과 패턴을 벗어났던 거죠. 인간은 그래서 역사적으로 정석, 심플한 룰, 아름다움, 패턴, 단순함, 고차원, 적은 수의 법칙을 찾으려고 해왔습니다. 적게 보고 깊게 이해하는 능력, 그게 인간 지능의 본질이죠. 앞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인간의 이런 특징은 컴퓨터 대비 적은 기억력이 어떤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반면에 인공지능은 너무 심플한 룰을 찾지 말고 그때그때 다르게 임기응변하고 더 많은 거를 기억을 하고 더 많은 상황을 기억을 하고 복잡하고 저차원이고 많은 수의 조건으로 판단합니다. 많이 보고 빠르게 분류하는 개성, 그게 AI의 방식입니다. 이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공지능이 지능한테 던지는 질문은 이 질문입니다. 사람은 너무 그룹 쥐어서 생각하는 것 같아. 사람이 만든 개념, 정석, 심플한 룰의 구조 바깥에서 AI는 상황에 따라서 매 순간 새롭게 판단하려고 하죠. 그래서 늘 사람들은 이건 이렇더라, 저런 유형은 이렇다더라 하며 우리가 무심코 만든 고정된 범주와 분류들, 그건 우리가 일반화의 오류로 이어지기도 하죠. AI는 그 틀을 깨며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상황, 이 맥락에서는 너가 생각하는 그 심플한 룰이 다를 수도 있어. 그리고 또 우리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은 수천 년 동안 비슷한 것끼리 묶고 패턴을 만들고 정석을 쌓아왔지만 인공지능은 매 순간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 상황, 문맥에 따라 따져보려고 하는 겁니다. 인류는 오랫동안 심플한 룰을 찾으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더 적은 정보로 더 깊이 이해할 수 없을까? 더 단순한 구조로 더 넓게 설명할 수 없을까? 우리는 아름다움 속에서 정석과 원리 속에서 의미를 추출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정반대의 질문을 던집니다. 더 많이 기억해. 더 많은 데이터를 봐.
더 복잡하게 따져봐. AI는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단순한 룰은 부족해.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추상화라는 능력, 그건 분명 인간이 세상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복잡한 현실을 단순하게 묻고 새로운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경험을 지식으로 축적하게 해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추상화는 편견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아, 이런 사람은 이런 부류야. 이런 말투는 신뢰가 안 가. 저런 사람은 이런 단점이 있으니까 나쁜 사람이야. 이런 조건이면 틀림없이 위험해. 우리는 분류하고 묻고 일반화하면서 심플한 룰을 가지고 상황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개별성과 맥락을 지워버리고 그 사람의 단점으로만 보기도 하죠. 그렇게 추상화는 지능의 도구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든 편견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동영상에서는 세 가지 주제로 얘기 드렸습니다. 인공지능과 지능의 의미, 인공지능과 지능의 공통점, 차이점을 하나의 관점으로 얘기를 드렸고요. 다음 동영상에서는 인공지능의 다양한 의미 중에서 사람이 새로운 언어적 사고를 하게 돕는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